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재앙. 99%의 사람들이 본 적 없는 뱀비. 가장 믿기 힘든 10가지 동물 현상. 12. 만마리 뱀의 소굴. 나르시스 뱀굴은 캐나다에 위치한 매니토바주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붉은 측면가터뱀의 집결지이며 이 종은 한때 7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주해온 이 고향에서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붉은 측면가터뱀은 선명한 몸 색깔과 독특한 이동 행위로 유명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이 뱀들은 대규모 이동을 하며 적합한 번식지와 동면용 동굴을 찾습니다. 봄에 그들은 동면에서 깨어나 탁 트인 지대에 모여 짝짓기를 하고 가을에는 따뜻한 지하 동굴을 찾아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1999년 겨울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가 발생하여 붉은 측면가터뱀들이 겨울 보금자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만 마리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비극은 현지 생태계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이기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뱀들의 이동 경로는 원자판 17번 고속도로를 정면으로 가로지르는데 매년 수만 마리의 뱀들이 길을 건너려다 불행을 당합니다. 1999년 이전에는 매년 엄청난 수의 뱀들이 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개체 수 덕분에 종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상 악화 이후 뱀떼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고속도로는 그들의 이동 경로 위에서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매니토바 수력공사와 자원봉사자들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뱀들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들은 이동 경로를 따라 1피트 높이에 있는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울타리들은 뱀들을 효과적으로 유인하여 고속도로 아래의 터널로 유도하여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게 합니다. 비록 눈 울타리는 어느 정도 뱀의 사상자를 줄여주었지만 여전히 일부 뱀들은 울타리를 통과해 도로로 올라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이동 시즌에는 고속도로 양측에 눈에 띄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뱀을 피해서 운전할 것을 주의시킵니다. 9위는 세비입니다. 우리 모두 본 적이 있죠. 하늘에서 비나는 우박이 내리는 것은 드물긴 해도 그리 희귀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본 적도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세상에 새가 떨어진다는 것을요. 이것은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2018년 2월의 어느 평범한 날 멕시코 북부 도시 쿠리아카는 전례 없는 자연의 기이한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신비로운 세비였습니다. 수만 마리의 노란머리 검정지바귀들이 매년 겨울마다 북미 북부에서 멕시코로 이동하여 겨울을 나는 이 철새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추락했습니다. 마치 검은 빗방울처럼 도시의 거리, 지붕, 자동차 위로 쏟아져 내렸고 이는 현지 주민들과 전 세계적인 폭넓은 관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격자들의 묘사에 따르면 당시 하늘은 원래 평온하고 바람도 없었으나 갑자기 거대한 노란머리 검정지바귀 무리가 왠지 모르게 통제력을 잃고 높은 하늘에서 잇따라 추락했습니다. CCTV 영상은 이 경악스러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새까맣게 물이 지어있던 새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새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결국 수많은 개체가 화를 피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거리와 건물 위는 새들의 사체로 뒤덮였습니다. 그 장면은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일부 현지 수의사와 환경운동가들은 심각한 대기 오염이 새들의 죽음을 초래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추측하기를 공기 중에 고농도의 독성 가스나 코카부이민바, 오닝하이로아이침, 흡입 후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을 것입니다. 생태학자 리차드 브로턴 등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천적의 공격이 두류군집의 공항과 추락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냉동류 같은 포식자들이 새떼를 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을 피하려고 지면으로 향하게 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새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을 수 있고 그 결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번째는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이 재해는 2020년 초부터 기승을 부려 현지 생태 환경과 식량 안보에 거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메뚜기 재앙이라 불립니다. 듣기로는 메뚜기 한 마리의 길이가 손가락 하나 정도라고 합니다. 동아프리카 메뚜기 재앙의 주범은 사막 메뚜기입니다. 이것은 사막 지역에 서식하는 메뚜기의 일종으로 이 메뚜기는 놀라운 번식 능력과 장거리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무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농작물과 목초지에 파괴적인 피해를 줍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막 메뚜기 한 마리의 수명은 약 90일이며 암컷 한 마리당 60에서 8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20배의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고 3세대가 지나면 8,000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 동아프리카 지역은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을 겪었습니다. 메뚜기의 수는 수십 년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등 발생지에서 출발하여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국가로 급격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메뚜기 떼는 길이가 60km, 너비가 40km에 달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억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하루에 100km에서 150km 위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파괴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은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과 맞먹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농업은 현지 경제의 주요 지지대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의 발발로 수많은 농작물이 파괴되었고 가축 사료도 부족해졌습니다. 현지에 이미 심각한 식량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메뚜기 재앙은 약 1900만 명을 심각한 식량 불안정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 재앙은 현지의 생태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되돌릴 수 없는 파괴를 초래했으며 생태계의 취약성을 심화시켰습니다. 7위는 폭발 두꺼비입니다. 2005년 4월 독일 함부르크의 한 작은 연못은 갑자기 생태 재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불과 며칠 만에 무려 1000마리가 넘는 두꺼비가 기이하게 죽었습니다. 사체 상태는 유례 없이 참혹했으며 마치 어떤 미지의 공포스러운 힘을 겪은 듯했습니다.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와 함께 이 연못은 순식간에 죽음의 연못이라는 무시무시한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꺼비의 죽음 과정은 평범하게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섬뜩한 장면은 대중의 강렬한 호기심과 불안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가 신속히 조사에 개입하게 했습니다. 함부르크 위생환경연구소는 즉각 행동에 나서 연못의 수질 샘플과 두꺼비 사체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초기에는 유독 화학물질이나 의심스러운 곰팡이, 세균 또는 신종 바이러스 등 일반적인 사인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양서류 전문가 프랑크 무스만 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꺼비 사체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통해 무스만은 몇 가지의 핵심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 두꺼비들의 등에는 세 부리, 크기와 일치하는 둥근 상처가 있었고 간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측면에는 뚜렷한 물린 자국이나 긁힌 자국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그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꺼비들은 까마귀 같은 조류에게 간을 파먹힌 뒤 격렬한 방어 반응과 신체 손상으로 인해 몸이 부풀어 올랐고 결국 폭발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스만의 추측은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가설을 완전히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위, 넘쳐나는 홍게. 크리스마스 섬은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해역에 위치하며 호주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열대의 낙원에는 매우 독특한 주민이 살고 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섬 홍게입니다. 이들은 체구도 남다를 뿐만 아니라 등딱지의 너비가 11cm가 넘고 불길처럼 선명한 붉은 옷을 입고 있어 매우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외박에도 불구하고 이 홍게들은 체내 수분 함량이 높고 살이 적어 식탁 위의 요리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경제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홍게들이 어느 특정 시기만 되면 섬 주민들에게 전례 없는 골칫거리를 안겨주어 도로를 막고 통행과 차량 운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크리스마스 섬 홍게는 참개와 비슷하게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은 숲속 깊은 곳의 습한 진흙탕 속에 숨어 은둔 생활을 즐깁니다. 하지만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우기가 찾아오면 유생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수백만 마리, 심지어 4천만 마리가 넘는 홍게들이 집단으로 이동하여 해안가를 향한 여정에 오릅니다. 짝짓기를 하고 굴을 파서 알을 낳기 위해서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무려 4억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이 알들은 곧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가 유생으로 부화하며 해변의 장관을 이루는 붉은 물결을 형성합니다. 매년 이동 시즌이 되면 위풍당당한 홍게 대군이 마치 붉은 카페처럼 도로를 뒤덮어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과 가축의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차를 몰고 지나가는 주민들은 바퀴 아래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홍게를 마주해야 하며 개의 단단한 껍데기는 종종 타이어를 펑크내는 보이지 않는 살해자가 되어 운전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5위, 고추나무. 2010년 파키스탄은 파괴적인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이 홍수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자산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이 지나간 후 한 범상치 않은 나무가 모든 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매우 작게 느껴집니다. 홍수의 위력은 수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은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몰아치는 동안 많은 지역의 지표면이 물에 잠겼고 많은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거미와 같은 육상 생물들에게는 건조하고 안전한 대피처를 찾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나무들, 특히 그 중에서도 홍수에 완전히 잠기지 않은 높은 나무들이 그들의 이상적인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홍수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거미들은 대규모로 나무 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미들은 서로 다른 종일 수도 있지만 공통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미들은 나무에 올라가자마자 나뭇가지와 잎사귀의 고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로바트 슬로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치들은 거미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촘촘하고 두꺼워서 나무 전체를 덮는 그물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거미가 동시에 나무 위에 집을 지을 때 나무 전체가 빈틈없이 뒤덮여 마치 하나의 고치나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고치나무들은 장관을 이루는 자연경관이 되어 과학자, 생물학자, 그리고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위, 찌르레기의 지저귐. 북반구의 가을이나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면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만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그들이 선택한 서식지 상공에서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선회하며 마치 흐르는 구름 조각들을 엮어내는 듯합니다. 이 새들은 남쪽으로 이주하는 긴 여정 중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몇 주간 머무릅니다. 황혼이 내릴 때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어 낮고 연속적인 울음소리를 함께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울음은 때때로 45분 동안이나 지속되기도 하죠. 여기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비행할 때마다 드실 때는 비범한 수준의 집단 조정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무형의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마치 거대하고 유연한 하나의 공중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동기화는 비단 비행 경로뿐만 아니라 속도와 높이 그리고 방향의 미세한 조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모든 새가 무리 속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며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가끔 집단으로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러한 울음소리는 수천 마리에서 수십만 마리의 찌르레기가 관여하며 하늘을 가리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지어 무려 75만 마리의 찌르레기가 동시에 참여하여 움직이는 한 폭의 하늘 벽화를 함께 그려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찌르레기 때의 비행은 역동적인 변화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비행 방향과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물방울 모양, 팔자 모양, 기둥 모양 등으로 변하며 놀라운 유연성과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찌르레기 떼가 이러한 방식으로 비행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주로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여 냉동류 같은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밀집된 새떼와 빠른 비행 변화는 포식자가 단일 목표를 조준하기 어렵게 만들어 포식당할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3위 해변의 묘지, 2012년 가을. 현재 한 남성이 개를 데리고 노르웨이 북부 트론스주의 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를 느꼈고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펼쳐진 빽빽한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빽빽한 것들은 다름 아닌 바닷물고기의 사체였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사체가 마치 검은 양단처럼 해안선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총총량은 놀랍게도 20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죽은 물고기들의 정체는 주로 정어리였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인이 이토록 많은 물고기를 집단 폐사하게 만든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강풍, 주수변화 또는 급격한 기온 하락과 같은 기상 조건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고기떼가 방향 감각과 생존 능력을 상실하여 결국 해변으로 떠밀려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해양예산소 부족 현상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수온 변화나 부영양화로 인해 물고기들이 생존하거나 탈출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과 해양생물연구기관들은 이 사건에 주목하며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진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그들은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르웨이 해변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 전후로 세계 곳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많은 동물의 미스터리한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관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종종 확실한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위, 해변의 종말. 한 영국인 어머니가 격렬한 폭풍이 잦아든 뒤 쌍둥이 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해안 풍경에 대한 기대를 품고 램즈게이트 해변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대했던 풍경 대신 소름 끼치는 죽음의 현장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장면은 마치 그들을 공포영화의 한 장면으로 곧장 데려다 놓은 듯했습니다. 폭풍, 엠마와 동쪽에서 온 야수가 잇따라 휘몰아치면서 영국은 전례 없는 극한의 기상 변화를 겪었습니다. 강추위와 폭설, 강풍이 뒤엉켜 만들어낸 죽음의 그물망은 인간의 일상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램즈게이트 해변은 가슴 아픈 사건의 목격 현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무자비한 송길처럼 바닷속 암초에 붙어있던 불가사리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어 그들이 결코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육지로 내던졌습니다. 깊은 바닷속 환경에 익숙한 이 생물들에게 물이 없는 환경은 곧 생명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래사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몸은 점차 굳어갔으며 결국 수만 구의 참혹한 불가사리 사체로 변했습니다. 불가사리의 비극은 비단 이들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 폭풍의 여파는 다른 해양 생물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개와 조개류 등 해양 생물들 역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해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인 고래의 좌초입니다. 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정점에 있으며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천적의 추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토록 많은 고래 무리가 집단으로 해변에 좌초된 것일까요? 설마 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죽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2018년 11월 뉴질랜드 남부 스튜어트 섬 근처 해역, 특히 메이슨 베이 해변 근처에서 대규모 들고래 자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 145마리에 달하는 들고래가 메이슨 베이 해변에 자초되었습니다. 고래는 사회적 동물로 보통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이동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래가 자초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상황을 접한 후 뉴질랜드 정부와 환경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즉각 대응하여 긴급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구조팀에는 전문 구조대원과 수의사, 자원봉사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부교와 특수 제작된 예인선 및 기타 장비를 이용해 자초된 고래들을 다시 깊은 바다로 밀어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고래의 수가 너무 많아 몸집이 거대합니다. 구조 과정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초된 고래 대부분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단 몇 마리만이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래들은 스스로 해변으로 올라온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고래들이 이동하거나 먹이를 찾던 중 실수로 얕은 수역이 되어왔고 지형이나 조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고래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집단 행동이나 우두머리 고래의 잘못된 유도 때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래 무리 전체가 얕은 수역으로 잘못 들어서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영순이, 뱀비. 뱀을 무서워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길 위에서 멀리 떨어진 뱀 한 마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뱀이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늘에서 뱀이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이 사건은 1877년 미국 멤피스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구름이 빽빽하게 뒤덮이더니 곧바로 거센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고아이무하라, 상공에서 갑자기 수많은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며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 뱀들은 크기가 제각각이었으며 독이 있는 것부터 해가 없는 것까지 온갖 종류의 뱀이 다 있었습니다. 이는 현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과학계에는 이러한 사건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른바 뱀비가 실제로는 널리 퍼진 민간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뱀비의 출현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중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토네이도나 강풍이 지상의 뱀들을 휩쓸어 올려 높은 하늘로 데려갔다가 이후 빗물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토네이도는 강력한 흡인력과 회전력을 가지고 있어 지면의 다양한 물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동물도 포함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동물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온두라스에서 나타난 물고기 비와 1954년 영국 버밍엄시에 내린 개구리, 무아라더.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11가지의 가장 불가사의한 동물 재난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아래 댓글창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